자기야, 방금 수술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특별히 보양탕 끓여왔단다. 차 갈 때 얼른 먹으련. 내 남편 차진우는 서울대학교 병원 최연소 외과 에이스, 시어머니 입에서 우리 가문의 자랑이라 불리는 남자다. 그리고 나, 동네 약국의 약사인 나는 그에게는 과분한 약사계일 뿐이다. 그가 어린 간호사와 갓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내 앞에 나타나고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그저 시어머니가 내게 건네는 탕에 몰래 무언가를 타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심각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생제 가루. 내가 그 성분에 쇼크 이력이 있다는 걸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나는 잠자코 탕 그릇을 받아들어 하늘이 내린 인재인 내 남편 앞에 내밀었다. 자기야, 방금 수술 끝내고 힘들 텐데. 어머니가 자길 위해 특별히 끓이신 거야? 어서 마셔. 이 탕 한 그릇이 그를 수술대라는 천국에서 몸과 명예가 전부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옥으로 끌어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몰랐다. 기름진 냄새가 끈적거리는 수십 개의 손처럼 내 코와 입을 틀어막아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오늘은 추석, 차씨 집안의 주방은 나의 전쟁터였다. 주먹만 한 송편 수십 개가 찜기에서 김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 옆에는 갓 부쳐낸 호박전, 동태전, 동그랑땡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허리가 끊어질 듯했고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려 눈을 찔렀다. 거실에서는 내 남편 차진우가 그의 잘나신 친척들과 함께 고상한 화제를 안주 삼아 떠들고 있었다. 그들에게서 풍기는 고급 향수와 알코올이 섞인 냄새는 기름때에 찌든 내 모습과 지독하게도 어울리지 않았다. 형수, 여기 전 다 떨어졌는데 한 접시 더. 진우의 사촌 동생, 대학을 갓 졸업한 백수 녀석이 형수님이라는 호칭도 생략한 채 당연하다는 듯 빈 접시를 주방 입구로 쑥 내밀었다. 나는 말없이 접시를 받아들고 화구 앞으로 돌아섰다. 이것이 바로 나, 이연희, 36세, 베테랑 약사의 일상이었다. 차진우의 성스럽고 바쁜 죄과 의사 커리어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나는 대형 제약사 연구개발팀에 들어갈 기회를 포기했다. 그는 가정을 완벽하게 돌봐 그가 아무런 걱정 없이 일에만 전념하게 해줄 아내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동네 약국의 한가한 자리를 택했고 내 모든 에너지와 재능을 경기도 일산의 이 아파트와 차씨 가문이라는 울타리 안에 쏟아부었다. 겨우내 먹을 김장김치 수백 포기를 담그는 일부터 1년에 2번 전쟁처럼 치러지는 차례 준비까지 모두 내 몫이었다. 나는 그것이 사랑이고 헌신이라 믿었다. 연희야, 너도 와서 들어봐라. 우리 진우가 얼마나 대단한지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거실의 소음을 뚫고 고막의 바늘처럼 박혔다. 새로 붙인 동그랑땡을 들고 나가자 거실의 모든 시선이 진우에게 쏠렸다. 그는 소파에 기대 앉아 모두의 찬사를 한 몸에 받으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환자 상태가 아주 복잡해서 다른 의사들은 다들 손을 못 쓰고 있었는데 내가 딱 보니까 대동맥 판막의 석회화 정도가 문제라는 걸 알았지? 아주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수술이라 아무나 못하는 거야. 그의 말투에는 조금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마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예술품을 창조하는 거장처럼. 어머, 우리 진우 조카는 무슨 화타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아. 한 이모가 과장되게 감탄했다. 아, 맞다. 내가 요즘 자꾸 가슴이 두근거려서 병원에서 약을 좀 타왔는데 연희 내가 약사니까 이거 한번 봐줄래?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다. 드디어 누군가 내 전문성을 기억해 주었다. 나는 다가가 약 상자를 받아들고 성분과 용량을 훑어본 뒤 입을 열었다. 아, 이건 베타 차단제네요. 주로 심박수를 조절하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모님, 혹시 천식 앓으신 적 있으세요? 이 약이 기관지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서 천식 환자는 신중하게 복용해야 하거든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평생을 수간호사로 지낸 시어머니가 즉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연희야. 동네 약국에서 약이나 싸는 내가 임상약학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의사가 내린 처방인데 틀릴 리가 있겠니? 전문가는 우리 진우지. 내가 어디서 아는 척이야? 차진우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이모를 향해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모님, 그냥 제때 챙겨 드세요. 동네 약사들은 최신 임상 가이드라인을 잘 몰라요. 지식이 교과서 수준에 멈춰 있거든요. 순간 나는 광대가 된 기분이었다. 내 전문성, 내 지식은 이들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나는 뜨거운 동그랑땡 접시를 든 채 투명 인간처럼 서 있었다. 김이 서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조용히 주방으로 물러나 접시를 식탁에 세게 내려놓았다. 굴욕감과 분노가 위산처럼 역류했다.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다. 이 집에서 내 목소리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남편에 대한 의심은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몇 달 전 그가 벗어놓은 의사가운 주머니에서부터였다. 24시간 당직을 막 끝낸 소독약 냄새가 짙게 밴 가운이었다. 늘 그랬듯 세탁하려고 가운을 집어들었을 때 손끝에 딱딱한 종이 조각이 걸렸다. 꺼내보니 영화표였다. 내가 몇 번이나 보고 싶다고 말했던 로맨스 영화. 표는 2장이었다. 그 옆에는 명품 브랜드의 향수 시향지가 있었다. 달콤하고 낯선 치자꽃 향기가 풍겼다. 내 심장은 그 순간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따져 묻지 않았다. 그가 어떻게 대답할지 눈에 선했다. 아, 과 후배들이랑 같이 본 건데 표가 남아서 버렸어. 무슨 향수. 환자한테서 올맞나 보지. 그의 거짓말은 그의 메스처럼 정확하고 깔끔해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을 터였다. 나는 그저 표와 시향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날부터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모든 것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휴대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뜨는 오 간호사라는 이름. 점점 잦아지는 학회와 긴급수술.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몸에서 희미하게 풍기는 병원 소독약 냄새가 아닌 달콤한 향기. 하나하나의 발견이 이미 너덜너덜해진 내 마음에 새로운 상처를 새기는 칼날 같았다. 그 오 간호사의 이름은 오수민, 27세. 젊고 예쁘고 눈에는 내 남편을 향한 숨김없는 숭배가 가득했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그녀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 길고 잔인했던 능지처참은 마침내 절정을 맞았다. 드라마처럼 비가 쏟아지는 밤이 아니었다.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저녁이었다. 내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진우가 돌아왔나 보다 생각하며 손을 닦고 문을 열러 나갔다. 문 밖에는 차진우가 서 있었다. 그의 잘생겼지만 냉담한 얼굴에는 한 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의 곁에는 오수민이, 그녀의 품에는 갓난아이가 안겨 있었다. 그리고 내 시어머니까지 그들 뒤에 서 있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황홀경에 가까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에 피가 순간적으로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우리 차씨 집안의 귀한 장손이다. 시어머니는 나를 밀치고 들어와 아기를 받아 안고는 뽀뽀를 퍼부었다. 연희야, 너도 봤지? 진우한테는 대를 이을 여자가 필요해. 우리 진우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미래인데 애가 없어서 남들 입에 오르내리게 할 순 없잖니. 오수미는 고개를 숙인 채 연약하고 순진한 척했지만 그녀의 입꼬리에는 숨길 수 없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차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상황은 이렇게 됐어. 이혼하자. 이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내게 줄게. 내 명의로 된 펀드랑 주식도 일부 나눠주고. 내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체면을 위해서라도 좋게 끝내자. 당신 앞날을 위해서 나는 겨우 목소리를 되찾았다. 목소리가 사포처럼 메말라 있었다. 체면. 이연희,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너 분수도 모르고 날뛰지 마. 내가 우리 진우한테 시집와서 1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너 같은 약사개가 이만한 호강을 누린 건 다 우리 진우 덕인 줄 알아. 지금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데 뭘 더 바래? 동네방네 소문나서 좋을 거 하나 없어. 나는 웃었다. 눈물이 터져나올 정도로 웃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약사계 한마디로 정리되었다.
내가 포기한 모든 것들이 그와 그의 가족들 눈에는 그저 크나큰 은혜에 불과했다. 바로 그때 나는 보았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가더니 오후 내내 나를 위해 고왔다던 보약을 들고 나왔다. 그녀는 내게 탕을 건네주며 진우의 시선을 몸으로 가렸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흰색 약병을 재빨리 꺼내 뚜껑을 열고는 흰 가루를 탕에 털어넣고 빠르게 휘저었다. 그 동작은 환각처럼 빨랐다. 하지만 내 눈, 10년 넘게 약을 다뤄온 약사의 눈은 똑똑히 보았다. 항생제 캡슐을 담아두는 약병이었고 나는 그 라벨의 색과 모양을 알아봤다. 내가 과거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 직전까지 갔었던 바로 그 항생제였다. 그녀는 뭘 하려는 걸까? 이걸 마시게 해서 심각한 알레르기 발작을 일으키게 한 다음 나를 쓰레기처럼 이 집에서 내쫓으려는 걸까? 아니면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걸까? 이 마지막 자비가 번개처럼 내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온정과 망설임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지옥 같은 고통과 절망이 그 순간 극도의 냉정함으로 응축되었다.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나는 그 탕 그릇을 받아들었다. 탕은 아직 따뜻했다. 한약재 냄새 사이로 거의 감지할 수 없는 화학적인 향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방금 나를 버리겠다고 선언한 남자, 내가 10년간 사랑했던 남자를 바라보며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자기야, 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방금 수술 끝내서 많이 피곤하지? 어머니가 자길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거야? 어서 마셔. 나는 그 약이 든 탕을 차진우의 눈앞에 흔들림 없이 내밀었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 내가 이렇게나 평온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래 차진우는 별 생각 없이 어쩌면 나의 마지막 부질없는 아양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릇을 받아 들고는 벌컥벌컥 면모금을 마셨다. 나는 그의 목을대가 움직이는 것을, 그 치명적인 자비가 그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도. 이 이혼 반격의 서막은 그와 그의 어머니가 직접 열어젖혔다. 그리고 이연희는 그들을 위해 가장 정확하고 치명적인 처방전을 써 내려갈 것이다. 차진우는 탕을 마신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미간을 찌푸렸다. 오늘 탕 맛이 왜 이리 이상하지? 그는 목을 극적이며 말했다. 속도 좀 메스꺼리고 몸이 가렵기 시작하네. 시어머니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를 쳐다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수미는 아기를 안은 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볼 뿐이었다.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봐.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면역력이 떨어졌나 보네. 나는 다정하게 다가가 걱정 가득한 말투로 말했다. 이것 봐. 붉게 뭐가 올라오잖아. 남은 탕은 마시지 말고 내가 버릴게. 당신은 어서 씻고 옷 갈아입어. 그럼 좀 나아질 거야? 그런가? 차진우는 의심하지 않았다. 자신의 몸에 대한 그의 판단에는 늘 의사로서의 오만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그 항생제에 알레르기가 없었다. 다만 적지 않은 양이었기에 가벼운 위장 장애와 피부 반응을 일으키기엔 충분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욕실로 향했고 제 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941생의 공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남은 탕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향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칼날처럼 내 등 뒤에 박혔다. 싱크대 앞에서 나는 수돗물을 세게 틀어 탕을 버리고 그릇을 씻는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 하지만 다른 한 손은 수술과도 같은 정확함으로 찬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멸균 검체 수집병을 꺼냈다. 약국에서 약품 검사를 위해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릇에 남은 탕을 약 50ml 정도 병에 붓고 뚜껑을 단단히 잠갔다. 네임펜으로 병의 날짜와 시간을 적은 뒤 검은 비닐봉지로 감싸 핸드백 가장 안쪽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이 모든 것을 끝내자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듯이 뛰었지만 내 손은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이 집은 이 순간부터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라 나의 범죄 현장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라 잠복한 증거 수집가였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동네 약국으로 출근했다. 약국 안은 조용했고 약장에서 풍기는 은은한 약초 냄새만이 감돌았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의약품 공급 관리 시스템을 열었다. 내 권한은 높지 않았지만 관할 구역 내 협력병원의 의약품 배치 번호와 유통 경로를 조회하기엔 충분했다. 나는 어제 시어머니의 작은 약병에서 스치듯 보았던 항생제의 생산 배치 번호를 입력했다.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다. 약품명, 세페피염산염 주사제, 생산 배치 번호. 유통기관, 서울대학교병원 뇌과 병동.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역시나 그 병원의 약이었다. 은퇴한 수간호사였던 시어머니에게는 옛 동료나 후배들을 통해 이런 엄격한 관리 대상인 전문의약품을 손에 넣을 방법이 차고 넘쳤을 것이다. 완벽한 폐쇄 회로. 아들의 병원에서 빼돌린 약으로 아들의 아내를 해치려 한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한 아이러니인가. 나는 조회 결과 화면을 캡처해 암호화한 뒤 개인 메일로 전송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였다. 다음은 더 냉혹한 계획이었다. 저녁에 그 숨막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차진우와 오수미는 이미 거리낌 없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고 내 짐은 상자에 담겨 서재에 쌓여 있었다.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 나는 짐을 정리하고 새로 살 곳을 알아볼 며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내가 빨리 사라지기를 바랐기에 당연히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깊은 밤, 나는 한때 우리의 공간이었던 안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차진우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옆에 아기 침대에서는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내 목표는 그의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이었다. 매년 서울대학교병원은 핵심 의사들을 대상으로 가장 정밀한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나는 그의 건강검진 결과지가 그 가방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요한 방 안에서 내 심장 소리가 무한대로 증폭되는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고 두꺼운 서류 뭉치 사이를 뒤졌다. 찾았다. 나는 휴대폰으로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결과지를 한 장 한 장 찍었다. 특히 알레르기 반응 기록란에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적힌 문구를 놓치지 않았다. 설포나미드, 설퍼네마ид, 계열 약물의 심각한 과민 반응, 사급, 투여 금지. 내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다. 차진우, 이 오만한 천재. 당신은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약만 기억했지. 정작 당신 자신의 아킬레스건은 잊었구나. 더 완벽한 계획이 내 머릿속에서 빠르게 형태를 갖추었다. 그날부터 나는 변했다. 더 이상 냉담하지도 저항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의 몸을 극진히 걱정하기 시작했다. 진우 씨, 이혼 문제로 신경 쓰느라 안색이 너무 안 좋네. 내가 종합 비타민 준비했으니까 매일 잊지 말고 챙겨 먹어요. 나는 예쁘게 포장된 비타민 약병을 그 앞에 놓으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지만 결국 받아들었다. 아마도 이것이 나의 마지막 굴복이자 애원이라고 생각했으리라. 똑같이 생긴 대가래 비타민 캡슐 중 단 한 알에 내가 손을 썼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다. 약국 조제실에서 나는 오후 내내 한 가지 작업에 몰두했다. 멸균 장갑을 끼고 정밀 전자저울로 극미량의 특수 화학 처리된 설포나미드 유도체 분말을 계량했다. 이 유도체 자체는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않지만 그가 자신의 가벼운 고혈압 치료를 위해 복용하고 있는 특정 약물과 결합하면 체내에서 강력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대사될 터였다. 이것은 아주 드문 약물 상호작용으로 경험 많은 의사조차 즉시 원인을 떠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비타민 캡슐 하나를 여러 내용물을 비우고 이 치명적인 장염을 섞어 넣은 뒤 젤라틴 용액으로 캡슐을 완벽하게 봉했다. 외관상으로는 다른 99알과 전혀 구별할 수 없었다. 나는 시간까지 계산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그에게는 병원 전체에 생중계되는 매우 중요한 외과 통합 컨퍼런스가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최신 수술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아침,
그는 정확히 내가 준비한 10번째 비타민을 먹게 될 것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내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다른 종합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는 정직하고 나를 믿어주는 친구였다. 혜진아, 나 연희야. 연희. 웬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그냥 약사로서 너한테 전문가적인 자문 좀 구하려고 나는 내 목소리가 지극히 직업적인 궁금증으로 들리도록 연기했다. 내가 최근에 업무 중에 좀 이상한 걸 발견한 것 같아서. 서울대병원 의사 한 명이 직권을 남용해서 자기 특별한 환자한테 비적응증의 고가 영양제들을 대량으로 처방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고농축 오메가-3나 태반 주사, 수입 영양제 같은 것들. 근데 전부 병원 공금으로 처리했더라고. 약물 조합을 보면 닭 임산부 안테나 산후조리용인데 이런 경우 직권 남용이랑 공공의료 자원 횡령에 해당되는 거 맞지? 전화기 너머의 혜진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즉시 내 의도를 알아차렸다. 연희야, 내가 말하는 그 의사 혹시 차진훈이? 심장이 덜컥했지만 내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나는 그냥 한 명의 의료인으로서 이런 위규 행위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거야. 만약 정말 그런 처방 기록이 있다면 그건 죄질이 너무 나쁘잖아. 알았어, 혜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그런 건 우리 내부 시스템에서 권한만 있으면 교차 조회가 가능해. 연락 기다려. 이틀 후, 혜진은 내게 암호화된 파일을 보내왔다. 그 안에는 차진우가 지난 1년간 환자 오수민에게 발행한 모든 처방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처방권을 이용해 그의 내연녀에게 총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전혀 치료 목적이 아닌 약품과 영양제를 처방했고 그 비용은 모두 병원의 공금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이 모든 기록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이 처방 기록들을 하나하나 출력해서 독극물탕의 성분 분석 보고서, 차진우의 건강검진 기록 4본, 그리고 병원 내부 약품 유출 증거와 함께 하나의 파일 폴더에 가지런히 정리했다. 모든 말은 제자리에 놓였다. 나는 창밖의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보며 거미줄의 중심에 앉아 먹잇감이 스스로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거미가 된 기분이었다. 차진우,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오만과 잔인함이 당신들 스스로를 위한 덫을 짰다. 그리고 나는 그저 그 그물을 거두는 사람일 뿐이다. 수요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병원 가장 큰 계단식 대강당은 빈자리 하나 없이 꽉 들어차 있었다. 오늘은 외과 계열의 분기별 가장 중요한 통합학술 컨퍼런스로 각 과의 과장, 교수, 심지어 병원장까지 직접 참석했다. 주인공인 차진우는 연단 중앙에 서 있었고 등 뒤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그가 집도한 고난도 심장 바이패스 수술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는 몸에 잘 맞는 수트를 입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으며 얼굴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쳐 흘렀다. 그는 특유의 매력적인 목소리로 수술의 핵심 과정을 설명하며 객석에 앉은 동료들의 경외에 찬 시선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내가 본 중 천재를 가장 잘 연기하는 배우였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좌심실의 미세 파열 지점을 처리할 때 핵심은 봉합 각도를 미리 예측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말이 갑자기 멈췄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다. 나는 혜진이 보내주는 실시간 문자 중계를 통해 내 작은 약국 안에서 이 심판의 개막을 원격으로 지휘하고 있었다. 혜진의 문자가 연달아 화면에 떠올랐다. 목을 긁기 시작했어. 얼굴이 술 마신 사람처럼 시뻘게. 숨소리가 좀 거칠어져. 몇 번이나 말을 멈췄어. 세상에,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 차진우는 발표를 계속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무언가에 졸린 듯 쉬어나왔다. 그는 격렬하게 기침을 했고 얼굴은 돼지간처럼 검붓게 변했다. 객석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다. 차 교수, 괜찮으십니까? 앞줄에 앉아있던 과장이 걱정스럽게 일어섰다. 차진우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입을 열자 고통스러운 헐떡임만 터져나왔다. 그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몸을 휘청거리더니 모두의 비명 속에서 그대로 뒤로 쓰러졌다.
쓰러졌어. 아나필락시스 쇼크. 다들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어. 현장 완전 난리 났어. 혜진의 문자에는 느낌표가 가득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마음속에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그를 위해 준비한 무대였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추락하는 것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그의 체면을 완전히 구기기에는 충분했다. 응급팀이 무대로 뛰어 올라가 그의 셔츠를 풀고 에피네프린을 주사했다. 수술대 위에서 타인의 생사를 쥐락펴락하던 신이 이제는 죽어가는 물고기처럼 무력하게 바닥에 누워 동료들의 처치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나는 평범한 아내처럼 울며 병원으로 달려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공들여 고른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완벽한 화장을 한 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나는 그의 병실을 찾지 않았다. 대신 서울대학교병원 행정동으로 직행해 윤리위원회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나를 맞이한 것은 엄숙한 표정의 중년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예약한 이연희입니다. 이연희 선생님, 들어오시죠. 위원님들과 병원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의실에는 병원장을 포함한 5명, 병원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물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어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당사자인 차진우와 그의 어머니도 참석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는 환자복을 입은 채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힘없이 기대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의 곁에 앉아 나를 능지처참이라도 할 듯이 원독이 가득한 눈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회의 테이블의 상석 맞은편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리고 내가 가져온 두꺼운 파일 폴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연희 선생님, 병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차진우 교수가 겪은 불행한 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듣기로는 어제 실명으로 남편을 고발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셨다고요? 네, 병원장님. 나는 고개를 들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차분히 훑어본 뒤 차진우의 하얀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하지만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차진우 교수의 아내로서 가정의 불행을 하소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약사 이연희로서, 한 명의 의료인으로서 한 의사의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의 첫마디에 차진우를 포함한 모두가 얼어붙었다. 나는 폴더를 열어 안의 서류들을 한 부씩 꺼내 마치 카드를 돌리듯 냉정하게 각 위원에게 나누어 주었다. 첫째, 증거 A를 봐주십시오. 나는 탕약 샘플이 든 투명한 증거물 봉투를 들어 보였다. 이것은 지난주 제 집에서 차진우 교수의 어머니이신 문 여사님, 전 수간호사께서 제게 마시게 하려 했던 탕약의 샘플입니다. 옆에 있는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급한 성분 분석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탕에서 고농도의 세페피염산염이 검출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 여사님은 제가 이 항생제에 치명적인 알레르기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고의적인 상해 시도인지 단순한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랫동안 악의적이고 위험한 가정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엔 충분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거짓말. 이 독한 년. 내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조용히 하세요. 병원장이 엄하게 그녀를 제지했다. 위원들의 얼굴은 이미 극도로 굳어 있었다. 나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둘째, 증거 B입니다. 저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해당 배치 번호의 항생제가 바로 이 서울대학교병원 외과 병동에서 유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전문의약품이 어떻게 은퇴한 간호사의 손에 들어가 가정불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을까요? 이 배후에 심각한 약품 관리의 허점과 직권 남용 문제가 존재하는지 그 답은 저보다 병원 측에서 더 찾고 싶으실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세 번째 증거를 꺼냈다. 증거 C. 이것은 차진우 교수가 지난 1년간 노수민이라는 이름의 환자에게 발행한 전체 처방 기록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전문가시니 판단해 주십시오. 아무런 기질적 질환이 없는 젊은 여성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태반 주사, 고농축 영양제를 처방하고 그 비용 전부를 병원 공금으로 처리한 것이 과연 진료 규정에 부합하는 행위입니까? 이것이 과연 치료입니까? 아니면 공공의료 자원을 이용해 자신의 내연녀에게 호화로운 임신 및 산후조리를 시켜준 것입니까? 차진우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는 일어서려 했지만 힘이 붙여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의 진료 기록 사본과 알레르기 반응 보고서를 꺼냈다. 어제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차진우 교수의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관한 것입니다. 진료 기록에 따르면 유발 원인은 그의 체내에서 생성된 설포나미드 계열 대사 물질이 그가 복용 중이던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약물 반응입니다. 베테랑 외과 의사로서 자신의 설포나미드 계열 약물 중증 알레르기 병력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째서 그런 물질에 노출되었을까요? 저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부적절한 약물 복용, 혹은 허가되지 않은 약물을 시험하다 벌어진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물 안전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의사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환자의 약물 안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내 말은 수수용 메스처럼 정확하게 그의 모든 위장을 갈라놓았다. 나는 그의 외도를 고발하지도 배신을 울부짖지도 않았다. 내가 뱉은 모든 단어는 오직 규칙과 직업윤리에 관한 것이었다. 회의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지막으로 잿빛 얼굴에 차진우와 허물어질 듯 위태로운 그의 어머니를 보며 차분하게 나의 최종 변론을 마쳤다. 저는 오늘 아내로서 불충한 남편을 고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 명의 의료인으로서 직권을 남용하고 규칙을 무시하며 전문가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한 의사의 행태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는 메스를 잡을 자격도 생명과 신뢰를 상징하는 그 흰 가운을 입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마친 나는 위원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서 당당하게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등 뒤로 차진우의 절망적인 헐떡임과 시어머니의 무너지는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햇살이 내 몸 위로 쏟아졌다. 이렇게 가뿐했던 적은 없었다. 심판은 이미 끝났다. 백색의 탑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한국 의료계의 자존심이었고 그들은 이토록 추악한 스캔들이 번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나의 고발과 명백한 증거 앞에서 병원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신속하고 엄격한 방식으로 차진우를 잘라내야만 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처리 결과가 발표되었다. 외과 의사 차진우, 직권남용, 공공의료자원 편취를 포함한 다수의 심각한 규정 위반 및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친 개인 품행 문제로 본원윤리위원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의사면허 영구 박탈 및 즉각 파면 조치함이라는 내용의 단호한 어조의 공식 공고문이었다. 의사면허 영구 박탈, 그 8글자는 쇠망치처럼 구름 위의 천재를 아무것도 남지 않은 보통 사람으로 완벽하게 추락시켰다. 그는 더 이상 존경받던 차 교수가 아니었다. 그의 전반생을 지배했던 모든 영광, 지위, 후광이 그 공고문 한 장의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나는 약국 컴퓨터로 그 뉴스를 보았다. 수천 개의 분노한 댓글이 달려 있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웹페이지를 닫았다. 이것은 나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오만함에 대해 치러야 할 필연적인 대가였다. 곧 내가 기대했던 개싸움이 예정대로 시작되었다. 병원이라는 거대한 동아줄이 끊기자 차진우의 수입은 순식간에 제로가 되었고 심지어 병원으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한때 그를 신처럼 떠받들던 오수미는 즉시 얼굴을 바꿨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나타나 더 이상 연약한 들꽃이 아닌 굶주린 암컷처럼 차진우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양육비와 위자료를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내가 변호사 사무실로 가던 길에 차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냉정함과 오만함 대신
피로와 히스테리가 가득했다. 이연희, 이제 만족해? 내가 날 망쳤어.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 미친 여자가 매일같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너는 그 여자 인생까지 전부 망가뜨렸어. 내가 그 여자를 망쳤다고 나는 수화기에 대고 차갑게 비웃었다. 차진우 씨, 평범한 간호사였던 그 여자를 남자에게 기생해야만 사는 존재로 만든 건 바로 당신이야. 숙주가 쓰러졌으니 당연히 공포에 떨겠지? 그건 내 알바 아니야? 이 악독한 여자. 내가 정말 눈이 삐어서 너 같은 거랑 결혼했지? 피차일 반이네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냥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 당신이 진작에 치렀어야 할 청구서를 내밀었을 뿐이에요. 아, 참,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던 아들이 가문의 수치가 돼서 충격으로 쓰러져 입원하셨다고 들었어요. 지금쯤 내연녀 상대하랴, 어머니 병수발하랴, 아주 바쁘시겠네요. 참 힘드시겠어요, 차진우 씨. 전화기 너머로 그의 분노에 찬 욕설과 무언가를 집어 던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통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이 남자는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한치의 반성 없이 무능한 분노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혼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다. 그는 살이 빠지고 몹시 초췌했으며 눈에는 원망과 미련만이 가득했다. 그의 변호사가 재산을 좀 더 확보하려 애썼지만 내 변호사는 그저 여유롭게 새로운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보일 뿐이었다. 차진우 씨, 유능하기로 이름난 내 여성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위자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저희 의뢰인 이연희 씨는 10년 전 최고의 성적으로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제약사인 판바이오 연구개발팀으로부터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차진우 씨의 커리어를 지원하기 위해 그녀는 이 유망한 직업적 성공의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저희는 판바이오의 동급 연구원들의 10년간 평균 임금 상승률, 스톡옵션, 그리고 업계 지위 등을 근거로 이연희 씨의 10년간의 경력 손실액을 약 15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차진우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당신들 이거 협박이야. 아니요, 차진우 씨, 내가 직접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당신이 내 커리어 발전을 기망하여 내 인생에 끼친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요구예요. 당신은 예전에 내 일은 중요하지 않고 당신의 성공이 전부라고 말했죠. 지금 나는 그냥 그 말을 돈으로 환산했을 뿐이에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철 같은 사실과 법 앞에서 그에게는 어떤 우위도 없었다. 최종 이혼 합의서에 따라 나는 우리가 살던 일산의 고가 아파트 전세 보증금 전액과 그의 명의로 된 모든 펀드 및 주식의 70%를 받았다. 남은 30%는 그가 그의 사생아에게 져야 할 딘도주의적 장육 의무의 몫으로 남겨주었다. 그 외에도 그는 향후 5년간 나에게 별도의 경력 손실 보상금을 분할 지급해야만 했다. 이혼 합의서의 기연이 세 글자를 쓸 때 나는 전례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은 것이 아니었다. 그저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할 모든 것을 되찾아왔을 뿐이다. 내가 잃어버린 10년의 청춘은 돌이킬 수 없지만 나는 내 지혜와 법을 이용해 내 미래의 새로운 삶을 위한 가장 단단한 자본을 얻어냈다. 법원을 나오는 날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자유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지난 10년간 나를 짓누르던 거대한 산이 마침내 완전히 치워진 기분이었다. 내 인생은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나는 그 돈으로 여행을 가거나 명품 쇼핑을 하지 않았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나의 대학 동기이자 가장 힘들었을 때 내 손을 잡아주었던 의사 친구 혜진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다. 혜진아, 나랑 같이 제대로 된 사업 한번 해볼 생각 없어? 1년 후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강남의 중심에 프리스크립션 X라는 이름의 프리미엄 개인 건강관리 및 약물 컨설팅 회사가 문을 열었다. 나는 이혼으로 받은 돈을 창업 자금으로, 혜진은 그녀의 의학 지식과 인맥을 기술로 투자해 우리는 파트너가 되었다.
우리 회사는 내가 전에 일하던 동네 약국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곳에는 붐비는 환자도 시끄러운 환경도 없었다. 대신 예약제로 운영되는 프라이빗한 상담실,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공기 중에 감도는 고급스러운 아로마 향이 있었다. 우리의 고객은 재벌가 사모님, 톱스타, 최고 경영자 등 돈이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돈은 넘쳤지만 자신의 몸과 약물에 대한 진짜 지식은 부족했다. 나는 더 이상 주방에서 기름 냄새에 찌든 주부도 약국에서 약사계라 무시당하던 약사도 아니었다. 나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내 고객들에게 가장 전문적이고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나는 그들의 유전자 검사지를 분석하고 건강검진 데이터를 평가하며 그들을 위해 밀리그램 단위까지 정밀한 약물 복용 계획과 건강 플랜을 설계했다. 나는 그들에게 어떤 영양제가 시간과 돈 낭비인지, 어떤 약물 조합이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지, 어떻게 정밀한 영양학적 개입을 통해 노화와 질병에 맞설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다. 나의 전문 지식, 한때 차진우와 시어머니에게 탁상공론이라 비웃음당했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나의 가장 강력한 가본이자 가장 값비싼 자산이 되었다. 내 고객들은 나를 신뢰하고 존중했으며 나를 누군가의 형수나 가네가 아닌 비대표님이라고 불렀다. 회사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내 팀이 계속해서 커가는 것을 보며 나는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한 약을 찾았음을 알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었다. 나는 나, 이연희, 내 전문성과 지혜로 세상에 우뚝 선 한 명의 여성이었다. 또 1년이 흘러 나는 코엑스에서 열리는 아시아 의학 포럼의 차세대 약사 직능을 대표하는 연사로 초청받아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다. 그날 나는 수천 명이 모인 컨퍼런스 홀 중앙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섰다. 나는 하얀 실크 셔츠에 시크한 와이드 팬츠를 입고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객석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온 의학 전문가와 학자들이 앉아 있었다. 내 연설의 주제는 차세대 약사의 직업윤리와 발전, 수동적 조제에서 능동적 건강 관리로였다. 나는 내 창업 경험, 우리 회사의 이념, 그리고 미래 제약 산업 발전에 대한 내 비전을 공유했다. 내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컨퍼런스 홀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연설이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내 시선이 무심코 객석 뒤편의 한 구석을 스쳤다. 그곳에서 나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형체를 발견했다. 차진우였다. 그는 더 이상 의기양양한 스타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낡아서 색이 바랜 재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수염도 깎지 않은 채 눈빛은 빛을 잃고 흐릿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참가자 중 한 명이었고 심지어 정식 좌석도 없이 청중들 틈에 섞여 있었다. 그는 벼락을 맞아 중심줄기가 부러진 채 비바람 속에서 겨우 연명하는 고목처럼 초라하고 남루해 보였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찰나의 순간 교차했다. 나는 그의 눈에서 충격, 후회, 그리고 한 가닥의 애원 같은 것을 읽었다. 나는 그에게 어떤 불필요한 반응도 보여주지 않았다. 증오도, 연민도, 심지어 아주 작은 동요도 없었다. 내 마음은 거울처럼 고요했다. 나는 그저 그 방향을 향해 마치 평범한 청중 중 한 명에게 하듯 예의상 아주 가볍게 고개를 까딱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시선을 거두어 다시 수천 개에 집중하고 기대에 찬 눈동자들을 향해 내 연설을 이어갔다. 따라서 저는 미래 약사의 가치는 단순히 약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중건강의 최전선 방어선이 되어 우리의 전문 지식으로 모든 개인이 자신의 삶의 질을 관리할 권리를 부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과 이 업계를 위해 내가 새로 써내린 처방전입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는 빛 속에 서 있고 그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우리의 세계는 이미 어떤 교차점도 없었다. 나의 새로운 삶, 나의 새로운 처방전은 이미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고 무한히 광활한 미래를 열었다. 그리고 차진우라는 남자는 내가 과거에 버린 이미 효력을 잃은 낡은 처방전에 불과했다.